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회문화 선생님, 진해온 고등학교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가 벌써 됐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했을 때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는가. 이번 시간에는 질적 형태의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기억하시겠지만 양적 형태의 자료 수집을 했었고요. 즉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즉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작게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맣게 문헌연구법이라고 되어 있죠. 문헌연구법까지도 간단히 다루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미리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 후에 구글 클래스룸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엄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수집은 연구의 단계이자 절차 혹은 수단에 해당한다라는 점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법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면접법이란 조사 대상자와 대면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면접법에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대화죠, 대화.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언어적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글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말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기타로는 뭐 비언어적인 어떤 몸짓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했을 때 보통 우리는 글과 말을 얘기를 하는데 면접법은 말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 질문지법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포라는 것은요, 흔히 이제 상담 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 양자 간의 어떤 친밀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면접법에 있어서도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라포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면은 어,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솔한 정보를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자신의 어떤 내적 고민이라던가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으로 어떤 자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층적으로 캐 묻는 질문, probing ques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캐 묻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면접법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말로 전달하고 더 궁금한 점을 추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지만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캐묻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 되겠죠. 면접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가 들리네요. 자, 방송사고 죄송하고요. 면접법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층적인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응답자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지만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질문을 바꾸거나 응답자의 어떤 예상 응답에 따라서 그 어떤 면접의 루트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성의한 응답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성의 없는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무성의하게 응답하기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거니까 조사 대상자가 설렁설렁 대충 응답할 확률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솔직하지 못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우리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뭐 얘기를 해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 학교는 이런 점이 정말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면대면이다 보니까 응답을 솔직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가치 개입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그죠? 자신이 이제 들은 말들에 대해서 각자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연구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법과 이제 질문지법의 좀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질문지법은 그냥 어, 구글 폼이라던가 뭐 종이를 뿌려버리면은 그냥 그만이죠. 회수하면은. 하지만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일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언어 능력이 없는 대상은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료 수집이 어렵다.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질문지법의 단점에는 문맹자에 대한 자료 수집이 불가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언어 능력이 없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맹자는 말하고 그죠? 말하고 쓰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고 쓰는 것이야. 죄송합니다. 읽거나 쓰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하는 거죠. 말하고 듣는 것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맹자들도 면접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하고 듣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의 일상생활 속에 참여를 해서, 참여가 핵심 키워드겠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참여관찰법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가장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법입니다. 반대로 가장 구조화되어 있고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가장 통제가 많은 자료 수집법은, 그렇죠, 실험법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주 엄격한 엄밀한 통제를 요구하는 자료 수집법인 실험법은 가장 구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지만,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 참여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캐치하는 자료 수집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은 가장 비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참여관찰법은 어디에서 쓰느냐? 문화 인류학의 민족지 연구에 활용이 됩니다. 주로. 그러면 민족지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간단하게 제가 링크를 걸어봤는데요. 에스노그래피라고 해서, 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인간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현상을 정성적, 정량적 조사 기법을 사용한 현장 조사를 통해 기술하는 연구 분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학,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고요. 밑은 뭐 너무 어려우니까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지금 그 문화인류학자들이 사례예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사진이 마그렛 미드라는 어떤 인류학자이고요. 문화인류학자이고요. 지금 딱 봐도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이 학자가 이 시족의 사회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밑에는 말리노프스키라는 문화인류학자인데요. 이 문화인류학자가 다른 어떤 부족의 인간 생활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참여관찰법의 사례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참여관찰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장점은 정말 생생한 자료 수집이 되겠죠. 이거 보세요.
가깝잖아요. 매우 가까운 곳에서 탐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잖아요. 생생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의사소통이 되면 더 좋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고요. 그죠?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충분히 뭔가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밤이 이 부족들은 밤 10시가 되면 춤을 춘다. 그죠? 그런 것들 충분히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도요. 반면에 단점이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한 어떤 현상,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냐면은 이 문화인류학 혹은 이제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비구조화되어 있고 비표준화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특정 대상한테 이런 어떤 응답이나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A라는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B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것이 식생활인 거예요. 식생활인데 그러면은 밥 때까지 항상 기다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식생활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식생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미 비부족은 밥을 다 먹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호손 효과라는 겁니다. 자료 왜곡이라고 써놨는데 호손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은 연구 대상자가 그 자료 수집, 연구자를 의식해서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호손 효과가 이제 호손 공장이라는 곳에서 발생했던 어떤 신드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펙트라고 할게요. 호손 공장의 어떤 노동자들이 성실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연구 대상자들, 그 노동자들이겠죠? 노동자들이 우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평소에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연구 대상자는 매우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자료 왜곡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참여관찰법에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플러스 마지막입니다. 문헌연구법까지만 간단하게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헌연구는요, 말 그대로 문헌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기존의 뭐 일기, 신문, 통계, 논문 자료 등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쓸 수 있겠죠. 쉽게 도서관이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고요. 주로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쓸 때 선행연구 고찰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문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내가 B라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B라는 주제와 관련된 어떤 예전의 연구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도 문헌연구법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이런 문헌연구법의 특성상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아니지 않고요. 보통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문헌연구법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그 시대에 가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빌보드 차트를 미국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긁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음. 하지만 단점은 이런 게 있죠. 문헌 내용 자체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가? 신뢰도가 낮은 문헌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가 그의 어떤 주관을 개입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헌 연구의 장단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데 자주 쓰인다 이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라던가 기타 등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개설해 놓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